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저에겐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고요의 집 요양원 302호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비껴가는 그곳에 세상의 모든 시간을 짊어진 듯한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순자를 벙어리 할머니라 불렀어요. 서류에 적힌 김순자라는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죠.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낡은 스웨터는 보풀이 잔뜩 일어나 있었고 김순자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텅 비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간병인들은 김순자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할머니, 입이나 벌려요. 밤 넘겨야 하니까. 최 간병사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죽을 떠먹이며 혀를 찼습니다. 김순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최 간병사는 짜증이 났는지 숟가락을 김순자의 입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죽이 턱에 흘러내렸지만 최 간병사는 닦아주지도 않았어요. 정말 바보 같은 할망구야. 뭘 해도 꿈쩍도 안 해. 같은 방에 있던 박 할아버지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 할망구 간식 우리가 먹어도 모를 거야. 환자들은 대놓고 김순자의 간식을 훔쳐먹으며 조롱했어요. 저항도 표정 변화도 없는 김순자는 살아있는 가구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김순자의 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김순자의 머릿속은 누구보다 명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있던 명동 바닥의 축소판이로군. 김순자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명동의 밤거리,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그 골목에서 김순자는 작은 좌판을 운영하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김밥과 순대를 팔았죠. 하지만 김순자에게는 남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돈의 흐름을 읽는 눈 말이에요. 어느 날 밤 한 사내가 김순자의 좌판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나 정말 죽겠어요. 빚쟁이들이 내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죽인다고. 김순자는 사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져 있었고 손목의 시계는 가짜였지만 사내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죠. 얼마나 필요해? 300만 원이요. 김순자는 주저하지 않고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내는 일주일 후 400만 원을 들고 왔고 김순자는 그때 깨달았죠. 돈이 돈을 부른다는 것을. 그렇게 김순자는 명동의 뒷골목에서 고리대 금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순자는 다른 고리대 금업자들과 달랐습니다. 김순자는 사람을 봤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았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가혹했죠. 10년이 지나자 김순자는 명동 일대에 돈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도 사업가도 연예인도 김순자를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김순자를 명동의 대모라고 불렀죠. 하지만 김순자가 가장 아꼈던 것은 가족이었어요. 큰아들 김태식과 작은아들 김태준, 그리고 딸 김미숙. 김순자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었고 최고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김순자는 아이들이 자신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깨끗하고 떳떳한 삶 말이죠. 하지만 돈은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돈에 취해 있었어요. 큰아들 김태식은 도박에 빠졌고 작은아들 김태준은 사업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딸 김미숙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는 소식조차 끊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김순자의 오른팔이었던 백전무가 회사의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김순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백전무를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1999년 김순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백전무는 김순자의 회사를 완전히 삼켜버렸고 아이들은 김순자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요양원에서 편히 쉬세요. 김태식의 차가운 말이 김순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김순자는 벙어리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복수를 위해서 말이에요.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짓밟고 동정은 경멸의 다른 이름일 뿐이야. 김순자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302호실의 차가운 공기가 김순자의 뺨을 스쳤어요. 그때 요양원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신입사회복지사 민준서, 사람들은 민준서를 민선생이라 불렀어요. 27살의 청년으로 갓 대학을 졸업한 듯 앳된 얼굴에 서글서글한 눈웃음이 특징이었습니다. 민준서가 302호실에 들어왔을 때 다른 간병인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민 선생, 저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벙어리거든요. 하지만 민준서는 달랐습니다. 민준서는 의자를 끌어다 김순자 곁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새로운 민준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준서는 김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김순자는 놀랐어요. 1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의 눈을 바라본 거거든요.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밖에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고 있어요. 민준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김순자는 수십 년 만에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책을 가져왔어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인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민준서는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순자의 눈이 순간 반짝였어요. 토지는 김순자가 젊었을 때 즐겨 읽던 소설이었거든요. 민준서는 천천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사리 최참판댁 종부인 윤씨 부인이 무남동녀인 서희를 낳았을 때 김순자는 민준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였지만 김순자에게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서희라는 인물이 자신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서가 책을 읽는 동안 김순자는 민준서를 관찰했습니다. 민준서의 손은 거칠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흔적이었죠. 하지만 민준서의 눈은 맑았습니다. 돈에 욕심이 없는 눈이었어요. 저 청년은 뭘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건가? 김순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김순자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누구든 다른 목적이 있었거든요. 민준서가 책 읽기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와서 읽어드릴게요. 좋은 꿈 꾸세요. 민준서가 나가고 나자 302호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김순자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청년이 진짜라면?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김순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302호실에는 김순자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렸지만 김순자는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40년 전 명동의 밤거리처럼 김순자의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계획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서가 토지를 읽어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김순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김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준서가 매일 찾아와 책을 읽어주고 조용히 김순자의 손을 마사지해주는 것이 김순자에게는 10년 만의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고요해진 요양원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요양원의 무료한 일상에 파문을 던진 것은
새롭게 입소한 박영감이었습니다. 72살의 박영철, 70년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다는 박영철은 목소리가 크고 허풍이 심했어요. 여기가 고요의 집이라고?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명동 일대 건물을 내가 다 지었다고. 박영철이 짐을 끌고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간병인들은 눈을 굴렸지만 박영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최 간병사님, 제가 2,302호실에 들어간다고요? 거기 누가 있는데요? 벙어리 할머니 하나 있어요. 조용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최 간병사의 말을 들은 박영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벙어리? 뭐 좋지. 시끄러운 것보다야 낫겠네. 박영철이 302호실로 들어왔을 때 김순자는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영철은 자신의 침대를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 나이에 요양원 신세를 지다니. 내가 명동에서 돈을 좀 벌었을 때는. 박영철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김순자의 옆모습을 보고 있던 박영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할망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박영철은 며칠 동안 김순자의 주위를 맴돌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김순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순자의 마음속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설마 나를 알아본 건 아니겠지? 김순자는 1980년대를 떠올렸어요. 그때 김순자는 명동 일대에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얼굴을 알리는 것은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박영철이라는 이름이 김순자에게는 익숙했습니다. 1982년 김순자의 고리대 금업소에 돈을 빌리러 온 작은 건설업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박영철이었을까요? 박영철은 계속 김순자를 관찰했습니다. 특히 김순자가 밥을 먹는 모습,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영철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명동이야, 명동. 박영철의 큰 소리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순자의 눈꺼풀이 찰나의 순간 파르르 떨렸습니다. 1980년대 명동에서 신사들 멱살을 쥐었다 폈다 하던 그 여자 아니야? 눈에 도끼가 서려 있던. 박영철이 흥분해서 말했지만 다른 환자들은 시큰둥했어요. 박영감, 또 허풍 떠시네. 저 할머니가 뭘 어떻게 했다고? 아니야, 진짜라고. 내가 그때 돈을 빌리러 갔었거든. 그 여자 김순자라고 했나? 명동 뒷골목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김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어요. 김순자는 천천히 박영철을 돌아봤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1982년 가을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박영철이 김순자를 찾아왔었죠. 김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파트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때 박영철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김순자는 박영철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박영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자는커녕 원금도 갚지 않고 도망쳤죠. 그놈이 여기 있다니. 김순자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하지만 김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박영철은 며칠 더 김순자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틀림없어. 저 여자가 명동의 김순자야. 그때 나한테 돈을 빌려줬던. 박영철은 다른 환자들에게 김순자의 과거 이야기를 떠벌렸습니다. 그 할망구가 말 한마디면 시장 바닥에 돈이 마르고 샘솟고 했다니까. 명동에서는 김순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았지만 박영철의 구체적인 묘사에 몇몇 나이 든
직원들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원무과장 김 과장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박 영감님, 정말인가요? 저 할머니가? 물론이지.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 그날 저녁 민준서가 평소처럼 김순자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민준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책 읽기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민준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김순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김순자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어요. 민준서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명동의 김순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분이라고. 민준서의 말에 김순자는 놀랐어요. 김순자를 아는 사람이 또 있다니?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당부하셨죠. 만약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꼭 도움을 드리라고. 민준서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민준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김순자에게 쪽지를 건넸어요. 김순자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김순자가 자발적으로 손을 움직인 거였어요. 그날 밤 김순자는 모두가 잠든 사이에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김순자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할 소식들이 담겨 있었어요. 큰아들 김태식은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탕진하고 있음. 현재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음. 백전무는 할머니의 회사를 완전히 접수하고 강남의 50층 건물을 소유하게 됨. 현재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할머니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음. 작은 아들 김태주는 미국에서 사업 실패 후 불법 체류 중. 딸 김미숙은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 김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특히 백전무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백진호, 내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았구나. 김순자는 쪽지를 손안에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때가 되었다. 침묵의 연극을 끝내고 복수의 막을 올릴 시간이 왔어. 다음 날 아침 민준서가 김순자를 찾아왔을 때 김순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김순자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어요. 민준서는 김순자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준비가 되셨나요? 김순자는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만에 첫 번째 의사표현이었습니다. 민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할머니의 복수를. 302호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순자와 민준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었어요. 복수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은 여전히 다른 환자들에게 김순자의 과거를 떠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영철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거대한 복수극의 첫 번째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복수는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자가 민준서와 은밀한 동맹을 맺은 지 이틀이 지난 어느 오후 요양원의 군기반장 노릇을 하던 최 간병사가 김순자를 괴롭힐 심산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멍하니 앉아 계시네요. 참 답답해. 최 간병사는 비아냥거리며 김순자의 머리맡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그때 최 간병사의 눈에 번쩍이는 것이 보였어요. 김순자의 유일한 재산 목록이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자개 머리핀이었죠. 자개에 새겨진 항무늬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머리핀은
김순자에게 마지막 남은 추억이었습니다. 최 간병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빠르게 머리핀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런 쓸데없는 물건은 치워야지. 어차피 벙어리 할망구가 뭘 알겠어? 최 간병사의 속삭임을 김순자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일어나서 최 간병사의 멱살을 잡았을 텐데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말이에요. 1시간 후 민준서가 평소처럼 302호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준서가 인사를 하며 김순자의 머리맡을 바라봤을 때 평소 있던 자개 머리핀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민준서는 김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김순자는 평소와 달리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민준서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머리핀을 찾고 계신가요? 김순자가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을 깜빡였어요. 그것은 그렇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서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의 머리핀을 가져간 거구나. 아마 최 간병사의 가능성이 높아. 민준서는 김순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김순자의 눈에 기대의 빛이 스쳤습니다. 과연 민준서가 어떤 방법을 쓸지 궁금했어요. 민준서는 최 간병사에게 달려가서 윽박지르는 대신 원무과장실로 향했습니다. 원무과장 김과장은 45살의 중년 남성으로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 선생. 무슨 일이야? 민준서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과장님, 큰일 날 뻔했어요. 김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일? 최 간병사님이 실수로 어르신 물건을 소각로에 버릴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말려서 괜찮았지만요. 뭐, 환자 물건을?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의 개인 물품 분실은 요양원에게 치명적인 사고였거든요. 네, 302호실 김순자 할머니 머리핀이었는데요. 만약 가족들이 와서 찾기라도 했으면 정말 아찔합니다. 민준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최 간병사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계실 텐데 빨리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과장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만약 감사에서 환자 물품 분실이 발각되면 요양원 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어요. 최 간병사, 당장 여기 와. 김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요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분도 되지 않아 최 간병사가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김순자 할머니 머리핀 어디 있어? 최 간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리핀이요? 그게 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 민 선생이 다 봤다고. 민준서는 당황한 척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최 간병사님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신다고. 최 간병사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부인하자니 의심만 더 커질 것 같고 인정하자니 도둑질한 게 들통날 것 같았죠. 아, 그거 말씀이세요? 침대 밑에 떨어져 있길래 주워놨어요. 최 간병사는 급히 주머니에서 자개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가 떨어뜨린 줄 몰랐네요. 김 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리에 놓고 와.
그리고 앞으로 환자 물건은 함부로 만지지 마. 네, 알겠습니다. 최 간병사는 사색이 되어 달려가서 김순자의 머리맡에 자개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할머니, 여기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네요.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못 찾았어요. 최 간병사는 너스레를 떨며 변명했지만 김순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가에 앉은 김순자의 입가에는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30년 만에 지은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그래, 민준서. 힘으로 누르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구나. 잘 배웠어. 김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준서의 방법은 김순자가 명동에서 쓰던 방식과 똑같았어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상대의 상급자를 이용해서 압박하는 것 말이죠. 그날 저녁 민준서가 다시 찾아왔을 때 김순자는 자기의 머리핀을 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행히 찾으셨네요. 민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이 작은 요양원이 할머니의 첫 번째 실습장입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돌려 민준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간병사는 그날 이후로 김순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친절을 떨며 눈치를 보았죠. 다른 간병인들도 최 간병사가 원무과장에게 혼났다는 소문을 듣고 김순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해. 벙어리라고 했는데 박영철도 변화를 느꼈어요. 김순자 주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야, 저 할망구 진짜 명동의 김순자 맞나? 뭔가 기운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환자들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박영감, 또 허풍이야. 저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날 밤 김순자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첫 번째 수는 성공했어.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자기 머리핀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김순자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최 간병사는 단지 연습상대였을 뿐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죠. 백진호, 김태식, 그리고 김순자를 배신한 모든 사람들. 김순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수의 그물을 펼쳐나갈 계획이었습니다. 민준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머리핀 되찾기가 아니라 거대한 복수국의 첫 번째 막이 올라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302호실에 고요함이 흘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전의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의 입에서 흘러나온 명동 시절의 소문은 요양원 안에 미신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김순자가 자기 머리핀을 되찾은 사건 이후 직원들은 박영철의 말을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그 할망구가 말 한마디면 시장 바닥에 돈이 마르고 샘솟고 했다니까. 박영철은 식당에서, 복도에서, 어디서든 김순자의 과거 이야기를 떠벌렸습니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했던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 영감님, 정말 그 할머니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젊은 간병사 이미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1980년대에 명동 가서 김순자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어? 정치인들도 그 여자 앞에서는 고개 숙였다고. 박영철의 과장된 몸짓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가장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원무과장 김 과장이었죠. 김 과장은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명동 김순자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니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명동 일대 사금융업계 거물 김순자 씨 뇌졸중으로
병원 입원 1999년 당시 수십억 원 규모 자산 보유 추정. 김 과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김 과장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순자의 큰아들이 1년 만에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김태식, 48살의 중년 남성이었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도박빚에 시달리며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거든요. 김태식은 어머니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김태식의 손에는 어머니 명의로 된 작은 시골 땅을 처분하기 위한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500평 정도의 밭이었지만 지금의 김태식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김태식이 302호실로 들어왔을 때 김순자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어머니를 본 지 1년이 넘었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말 못해요? 즉, 끝까지 쓸모가 없네. 김태식은 경멸을 담아 말하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도장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순자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아꼈던 큰아들,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최고급 옷을 입혀주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도장만 찍으면 돼요. 어차피 쓸 일도 없는 땅이잖아요. 김태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어 서류 위로 가져갔습니다. 김순자의 손은 차가웠고 힘이 없었어요. 김태식은 어머니가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찍어요. 나도 바빠서 오래 있을 수 없어요. 바로 그때 민준서가 302호실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왔던 민준서는 김태식이 김순자의 손을 억지로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과 무슨 일이신지요? 민준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당신 누구야? 나는 이 할머니 아들이야. 김태식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드님이시군요. 저는 이곳 사회복지사 민준서입니다. 민준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눈은 서류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드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뭘 하긴, 어머니 땅 처분하는 거야. 상관없잖아. 아드님, 어르신은 현재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을 뿐더러 이건 명백한 착취입니다. 민준서의 말에 김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내가 뭔데 참견이야. 내가 내 어머니한테 뭘 하든 상관없어. 법적으로는 상관이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의 상태로는 어떤 계약서도 무효예요. 김태식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해받을 수 없었어요. 이 새끼가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 김태식이 민준서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남자에게 쏠린 그때 김순자가 움직였어요. 김순자는 곁에 있던 물컵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실수인 것처럼 컵을 살짝 밀었어요. 물컵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컵에서 쏟아진 물이 서류를 완전히 적셔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김태식이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잉크가 번져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실수하신 것 같네요. 민준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서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태식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가 다 젖었잖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하지만 김순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어르신이 실수하신 것 같으니 오늘은 그만 가시는 게 어떨까요? 서류도 다시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민준서의 말에 김태식은 더욱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젖은 서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젠장, 서류 다시 만드느라 또 돈 들어가겠네. 김태식은 분통을 터뜨리며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정말 재수 없어? 김태식이 나간 후 민준서는 김순자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순자는 민준서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입술을 살짝 움직여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서만이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편 복도에서 김태식과 마주친 박영철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놈이 김순자 아들이 맞네. 그럼 정말 저 할망구가. 그날 저녁 김 과장은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302호실 김순자 할머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김 과장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김순자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식아, 너는 내가 기른 아들이 아니야. 돈에 눈이 먼 짐승일 뿐이지. 김순자의 마음은 아팠지만 복수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아들마저 적이 된 지금 김순자에게는 민준서만이 유일한 동맹이었습니다. 민준서도 그날 밤 깊이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아들까지 적으로 돌린 상황에서 할머니는 어떻게 복수를 완성할까? 302호실에는 고요함이 흘렀지만 그 속에서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의 방문 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백진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백진호는 현재 강남에 있는 50층 건물 최고층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때 김순자의 오른팔이었던 백진호는 이제 정계 진출까지 노리는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김태식이 요양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백진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10년 넘게 김순자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늙은 여우가 아직도 뭔가 숨겨둔 게 있나? 백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김순자가 쓰러졌을 때 백진호는 김순자의 모든 자산을 접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순자는 명동에서 40년을 버텨온 여우였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금이나 숨겨둔 자산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오 실장을 부르게. 네, 사장님. 1시간 후 오철민이라는 남자가 백진호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40살의 오철민은 백진고의 수하 중에서도 특히 음침한 일을 담당하는 해결사였어요. 오 실장, 급한 일이 생겼어. 말씀하세요, 사장님. 김순자 그 늙은 여우를 직접 확인해야겠어. 고요의 집 요양원에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해. 오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들어가. 그리고 그 늙은 여우 주변에 있는 놈들도 제거해. 특히 민준서라는 사회복지사가 문제가 될 것 같더군. 알겠습니다. 이틀 후 고요의 집 요양원에 새로운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오철민은 이름을 오민수로 바꾸고 간병사 자격증까지 위조해서 완벽하게 신분을 위장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오민수입니다. 김 과장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터라 오민수의 등장을 반겼습니다. 잘 왔어요. 경력이 꽤 되시네요. 네,
다른 요양원에서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오민수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사실 오민수는 간병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사람을 다루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며칠 동안 오민수는 요양원의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민준서가 김순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놈이 문제로군. 김순자 주변에서 저놈부터 제거해야겠어. 오민수는 민준서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간의 관찰 끝에 민준서가 김순자에게 특별히 친절하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민수는 몰래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요즘에는 단추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도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오민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준서가 김순자의 재활 치료를 도와주는 시간을 노린 거예요. 할머니, 오늘도 손 운동을 해볼까요? 민준서는 평소처럼 김순자의 손을 잡고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김순자의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기 위한 정성스러운 치료였어요. 하지만 오민수가 미리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이 장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민수는 의도적으로 카메라 각도를 조작해서 민준서의 부드러운 마사지가 강압적인 폭행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아프면 말씀하세요. 민준서의 다정한 목소리도 편집을 통해 위협적인 고함처럼 둔갑시켰습니다. 며칠간 영상을 수집한 오민수는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작된 영상을 만들었어요. 김순자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은 확대하고 민준서의 친절한 미소는 삭제했습니다. 완벽하군. 오민수는 완성된 영상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익명으로 영상을 원무과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시청 신고센터에도 같은 영상을 보냈어요. 과장님, 이거 좀 보세요. 직원 하나가 김 과장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익명으로 온 건데 우리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예요. 김 과장이 영상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왔어요. 민준서가 김순자를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 선생이 이런 일을? 김 과장은 믿을 수 없었지만 영상은 너무나 사실적이었어요. 그때 시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요의 집 요양원이죠? 노인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내일 긴급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노인 학대는 요양원에게 치명적인 사안이었거든요. 민 선생, 당장 여기 와. 민준서가 급히 달려왔을 때 김 과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민 선생, 이게 뭐야? 영상을 본 민준서는 경악했어요. 과장님,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학대할 리가 없잖아요. 조작? 이렇게 선명한 영상이 조작이라고? 정말이에요.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김 과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시청 감사가 내일이라는 상황에서 위험 요소는 제거해야 했거든요. 미안하지만 민 선생은 당분간 정직이야. 그리고 요양원 출입도 금지해. 과장님,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미 결정된 일이야. 민준서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보안 요원이 와서 민준서를 요양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302호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순자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유일한 동맹이었던 민준서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민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군. 그날부터 김순자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서라는 방패막이 사라지자 최 간병사와 오민수는 대놓고 김순자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민 선생도 없으니까 맘대로 해도 돼. 최 간병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일부러 건너뛰게 하거나 밤새 차가운 복도에 방치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김순자가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철옹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오민수의 위협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영감, 괜한 소리 하지 마. 다치고 싶지 않으면. 김순자는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순자의 눈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남아 있었어요. 백진호, 내가 이런 수를 쓸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폭풍의 눈 속에서도 김순자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김순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민준서가 쫓겨난 지 사흘째, 최 간병사와 오민수의 학대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할망구, 오늘 밥은 생략이야. 어차피 먹어봐야 소용없을 텐데. 오민수가 비웃으며 김순자의 식사를 치워버렸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김순자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었어요.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오민수는 의도적으로 김순자를 차가운 복도에 방치했어요. 난방이 되지 않는 복도에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었죠. 추워 죽겠지? 그래도 참아야지. 누가 쓸데없이 버텨? 김순자는 지독한 추위와 함께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김순자는 끝까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김순자의 눈은 텅 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50년 12살의 김순자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지만 해방 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김순자를 키웠습니다. 순자야, 세상은 냉혹해.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야 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16살에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김순자는 명동 뒷골목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김밥과 순대를 팔았지만 점점 더 큰 일들을 해나갔어요. 나는 수많은 배신과 암투 속에서 살아남았어. 감정을 죽이고 마음을 돌로 만들어가며 버텨왔지. 김순자가 명동의 대모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의 위협, 정치인들의 회유, 조직원들의 배신. 하지만 김순자는 모든 것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배신은 가족에게서 왔습니다. 김순자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 그리고 가장 믿었던 백진호.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 때문이야. 한편 억울하게 쫓겨난 민준서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민준서는 할아버지가 예전에 연결해준 언론사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기자님, 저를 기억하세요? 민준서입니다. 아, 민 선생.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조민호 기자는 40대 중반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어요. 민준서의 할아버지와는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기자님,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준서는 고요의 집에서 벌어지는 노인 학대의 실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거대한 자금줄이 있다는 것도 귀띔했어요. 백진호라고 강남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 말인가요? 네, 맞아요. 김순자 할머니의 재산을 빼돌린 장본인이에요. 조민호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큰 특종의 냄새가 났거든요. 흥미로운데요. 증거가 있나요? 지금 수집하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때 민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위험. 빨리 와야. 마이너스 박영철. 민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요양원 안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순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자 오민수는 오히려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백 전무님 명령으로 민 선생 놈을 담갔지. 넌 이제 끝이야. 오민수가 의기양양하게 떠버렸습니다. 김순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늙은 여우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하던데 죽기 전에 다 털어놔야겠어. 바로 그때 김순자가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자개 머리핀을 만졌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장신구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준서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속삭인 말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이 머리핀 안에 작은 장치가 있어요. 정말 위급할 때만 사용하세요. 민준서가 자개 머리핀의 항 무늬 부분을 살짝 눌러 보여준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것은 저희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언젠가 쓰일 날이 올 거라고 하셨거든요. 김순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항 무늬를 눌렀습니다.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녹음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오민수는 김순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민수는 여전히 떠벌리고 있었어요. 백 전무님이 그러시더라고. 김순자 그 늙은 여우 완전히 처리하라고. 10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래. 오민수의 고백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민 선생 놈 같은 건 우리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어. 조작된 영상 하나면 끝이니까. 김순자는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도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침묵 속에서 김순자는 가장 결정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내주지 않아? 명동에 데모라던 김순자가 이 꼴이야. 백 전무님 말씀이 맞더라고. 여우도 늙으면 개한테 물린다고. 오민수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민수는 몰랐어요. 자신의 모든 말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박영철은 방 한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오민수의 위협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순자, 정말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박영철은 결심했습니다. 오민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민준서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김순자는 녹음기가 충분히 작동했다고 판단하고 다시 항 문의를 눌렀습니다. 녹음이 정지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희망은 민준서가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고열과 탈수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민준서, 제발 빨리 와줘. 302호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지만 김순자의 손에 쥐어진 자개 머리핀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준비된 것입니다. 박영철의 문자를 받은 민준서는 조민호 기자와 함께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민준서가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기자님, 저는 못 들어가요. 대신 기자님이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큰 사건이 맞나요? 네, 분명해요. 김순자 할머니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에요. 조민호 기자는 취재용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기고 고요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요양원 안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김순자의 상태가 위급해지자 다른 직원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오민수 씨, 김순자 할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병원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젊은 간병사 이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상태가 안 좋으셨던 분이에요. 오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어요.
김순자가 죽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그때 요양원 현관에 여러 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시청 감사팀과 함께 조민호 기자, 그리고 몇 명의 동료 기자들이었어요. 민준서의 제보를 받은 조민호 기자가 동료들과 함께 취재에 나선 것입니다. 고요의 집 요양원 맞나요? 긴급 감사 나왔습니다. 김 과장이 허둥지둥 나와서 맞았습니다. 아,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 관련 직원들 모두 소집해 주세요. 감사팀장의 말에 김 과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감사팀과 기자들이 요양원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민수는 뒤쪽으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302호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팀이 302호실로 향하자 조민호 기자도 함께 따라갔어요. 카메라를 든 동료 기자도 뒤따랐습니다. 302호실 문이 열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순자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감사팀장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래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오민수가 어물쩍 대답했습니다. 그때 박영철이 용기를 내어 나섰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할머니를 학대했어요. 뭐라고요? 박영철의 증언에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저 오민수라는 사람이 할머니한테 밥도 안 주고 추운 복도에 밤새 세워두고 그랬어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오민수가 발버둥 쳤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목격했어요. 조민호 기자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민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 선생, 지금 당장 와야겠어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기회예요. 10분 후 민준서가 당당하게 요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감사팀과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민준서를 막을 수 없었어요. 민준서는 망설임 없이 302호실로 향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과 기자들이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민준서는 김순자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서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벙어리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꺼내주세요. 민준서는 김순자의 머리맡으로 손을 뻗어 자개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김 과장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준서가 자개 머리핀의 항 무늬를 눌렀어요.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초소형 녹음기가 나타났습니다. 이 녹음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민준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민수의 목소리가 요양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백 전무님 명령으로 민 선생 놈을 담갔지. 넌 이제 끝이야. 백 전무님이 그러시더라고. 김순자 그 늙은 여우 완전히 처리하라고. 10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래. 생생한 음성이 흘러나오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게 아니라 당신 목소리 맞죠? 감사팀장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김순자가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켰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김순자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명동시장을 호령했던 대모의 서슬 퍼런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민준서가 공손하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김순자는 익숙하게 전화를 받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10년간 닫혀있던 김순자의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그래, 나다.
김순자의 첫마디가 떨어지자 현장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벙어리 할머니가 말을. 이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순자는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백진호 그놈 싹 다 정리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 회수하고. 오민수라는 놈이 여기 있어. 백진호 밑에서 일하는 놈이야. 김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되찾아갔습니다. 내가 10년간 참은 이유를 이제 알겠지?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 오민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감사팀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당신 체포합니다. 노인 학대와 사문서 조작 혐의로. 조민호 기자는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어요. 이것은 세기의 특종이었거든요. 김순자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나는 김순자입니다. 김순자의 당당한 선언에 요양원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민 선생,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회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된 것뿐이에요. 박영철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일부러 벙어리인 척한 거야? 김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를 위해서는 때로 침묵이 필요하거든요. 그날 이후 세상은 격변했습니다. 김순자의 귀환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고 백진호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0년간의 침묵이 깨어진 순간 진정한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김순자의 귀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명동의 대모 김순자 10년 만에 기적적 부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각 언론사 메인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백진호였습니다. 강남 50층 빌딩 최고층에서 호화로운 아침을 즐기던 백진호는 뉴스를 보고 와인잔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무슨... 김순자가 말을 한다고? 백진호는 급히 오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오민수는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민수가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백진고의 지시를 모두 털어놓은 것입니다. 백진호 회장이 저에게 김순자를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오민수의 자백은 그대로 검찰에 전달되었고 백진호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어요. 그날 오후 검찰과 경찰이 백진호의 빌딩을 포위했습니다. 백진호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백진호, 배임과 횡령,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백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순자, 그 늙은 여우. 정말 끝까지. 백진호의 중얼거림은 구속 차량의 문이 닫히며 끝났습니다. 한편 김순자는 요양원을 나와 서울 시내의 최고급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10년간의 연기로 인한 근육 위축과 영양실조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죠.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던 김순자에게 변호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백진호가 빼돌린 자산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컸어요. 얼마나? 부동산과 현금을 합쳐서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순자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규모였거든요. 그리고 아드님들 소식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김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들 김태식 씨는 도박빚으로 구속되었고 작은아들 김태준 씨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로 추방 위기에 있습니다. 따님 김미숙 씨는 이혼 후 아이들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김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김미숙에게는 도움을 주세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들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순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을 나섰어요. 하지만 김순자가 선택한 곳은 예전의 명동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10년 만에 맞는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준서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다가왔어요. 더 이상 요양원의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김순자의 비서실장이 된 것입니다. 민 실장, 참으로 긴 연극이었어요. 김순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대로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민준서의 할아버지는 과거 김순자의 부하였고 김순자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겼었어요. 언젠가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도와드려라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김순자 회장님이 진짜 죽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몸이 아픈 건 일시적이지만 마음이 죽으면 끝이라고. 김순자는 민준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린 거군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김순자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예전의 냉혹한 데모는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요양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똑똑히 목격했거든요. 민 실장,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요. 무슨 사업 말씀이신가요? 노인 복지 사업이요. 제대로 된 요양원을 만들 거예요. 어르신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을 말이에요. 민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회장님. 김순자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돈이 사람을 바꾸지만 사람도 돈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는 돈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도록 해야죠. 한 달 후 새희망 실버타운 건설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순자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만드는 최고급 복지시설이었어요. 하지만 입소 기준은 재산이 아니라 필요성이었죠. 개관식 날 김순자는 예전의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김순자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회장님, 복수를 완성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김순자의 대답에 기자들이 놀랐어요. 백진호와 아들들에 대한 원망은 없으신가요? 원망보다는 안타깝죠. 탐욕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제 자식들을 통해 똑똑히 봤거든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김순자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박영철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그때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박영철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1980년대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친 것을 사과한 거예요. 김순자는 박영철의 손을 잡았어요. 박 영감님, 오히려 고마워요. 영감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요? 박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희망 실버타운 첫 번째 입소자로 모셔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영감님을 제대로 돌봐드릴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새희망 실버타운의 옥상 정원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서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고마워요, 민 실장. 김순자는 차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복수도 증오도 모든 게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맞아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 김순자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복수심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10년간의 침묵 끝에 되찾은 것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이었습니다. 명동의 대모 김순자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김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순자의 길고 긴 복수국이 마침내 따뜻한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